그래서 고심을 하던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11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의 회고록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에게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미군이 방해해서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력이라도 완성시켜보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똑같이 1955년도에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핵물리 연구소를 창설하고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 단계인 핵발전 성격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9년도에 괌에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수다. 다락방.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패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잃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 여론이 좋지 못했고 구소련과 냉전 전략을 수행할 때 종전에 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아시아 정책 역시 소극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발표된 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 이전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3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필두로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이 3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미국은 국가적인 자원과 군인들의 출혈을 너무 많이 소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출혈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핵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아시아 당사국이 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경제 원조만 제공을 하겠다. 그 말은 군사적인 개입을 줄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이 닉슨 독트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한국에 상시적으로 주둔을 하였고 그게 바로 주한미군이었죠.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베트남 전쟁이 다시 발생이 되었고 당시 주한미군이 베트남으로 빠지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이 빠지면 북한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논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졌으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을 다시 철수시키겠다. 이 논리가 닉슨 독트린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3년까지 GDP가 북한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974년에 역전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경제력에 비례해서 군사력도 북한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으니까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에까지 군대를 파견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어야 되고 그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졌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빠진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1개월 뒤에 박정희와 닉슨이 정상회담을 하였지만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박정희에게 2만 명을 71년까지 철수를 하고 75년에 완전 철수하겠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에 당시 군사정권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던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11대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의 회고록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에게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미군이 방해해서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력이라도 완성시켜보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핵무장은 한국 경제가
체계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핵무장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의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을 했습니다. 1972년도에 과학기술처 장관이 먼저 방문을 했고 73년도에 김종필 총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SGN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둔 듯 보였습니다. 만일 이 계약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었습니다.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외국에서 핵개발을 공부하던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을 하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두 원자료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주시 월성군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캔두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핵폭탄의 원료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가 사용이 됩니다. 우라늄 235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원석을 90% 이상 농축을 시켜야 됩니다. 참고로 우라늄으로 만든 핵폭탄 한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이 20에서 30kg 정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2m 길이 원심 분리기 2000에서 2500개를 1년을 돌려야 됩니다. 반면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남은 핵 연료봉을 추출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핵 연료의 재처리 기술이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이었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캔두 원자로였던 것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캔두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에 성공한 것도 박정희 정권이 캔두 원자로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1년 전인 1973년에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을 하자 그제서야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까지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서 중단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75년 박정희 정권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는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한국 내부 스파이들이 CIA에 고자질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미국의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 강연에서 한국은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산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대북 인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2%, 또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는 응답이 22.2%로 응답자의 70%가 넘는 국민이 한국의 핵 전력을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한때 포방터라고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로는 세계의 수익권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락방수다의 낭만PD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